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이재명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이 정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빠르게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첫 86세대 총리 김민석, 97세대 비서실장 강훈식. 네, 어제 인선도 바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예상이 됐었던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근데 인선을 보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새 정부에 바로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유능을 좀 강조한 실용주의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만 임명한 게 아니고요. 다음 기사 볼까요? 이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 TF 즉각 가동했다라는 거죠. 네. 이 당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게 경제가 제일 심각하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당선되면 비상경제 TF부터 바로 꾸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취임한 첫날 바로 꾸리고 회의까지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겠느냐. 그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집권 여당 되자마자 대법관 증언법 처리. 네, 이게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인선도 하고요. 비상경제 TF도 꾸리고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법관 증언법도 발빠르게 처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그동안 대선 기간 논란이 됐었던 대법관 증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대법관 증언법, 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본회의에 오르진 않았는데 굳이 대선 다음 날 이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이 취임 첫날 미중 외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 실리 외교죠. 그런데 이 실리 외교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죠. 미국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미동맹 철통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개입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왜 얘기했느냐. 여기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외교부가 이간질하지 마라. 우리는 내정 불가서 원칙 지키고 있거든 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그러죠. 벌써부터 고래들이 싸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이 사저에서 현충원으로 참배하려고 막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죠. 사저를 막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양옆으로 전부 경홀역입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보면서 경홀역 굉장히 많네요 라고 저도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많았던 이유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경호팀이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 투입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앞에 여기 이 하얀색 원 안에는 경찰 경호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실제 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나온 경호처 인력도 있다라는 거죠. 두 팀의 경호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모습이 왜 그럼 두 팀이 다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호처 인사검증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경찰 경호가 그대로 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경호 인력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영상 같이 보실까요?
네, 계엄, 탄핵, 그리고 들어선 정권 교체 상황의 새 정부.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1호 행정명령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 TF 즉각 가동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이 비상경제 TF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즉각 가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네, 직접 보셨죠. 일단 비상경제 TF 회의를 직접 열었습니다. 1호 행정명령을 즉각 열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추경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수현 의원님, 일단 취임한 첫날 TF 회의를 직접 여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거기에서 첫날부터 바로 지금 추경에 착수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그 대선의 두 가지 키워드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치렀지 않습니까? 네. 내란 극복을 첫날부터 대통령이 직접 무엇을 지시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특검법의 처리나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될 일이고 대통령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실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이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올해 2025년도 경제 성장률이 KDI가 애초에 1.6%를 예상했다가 0.8%로 반토막 예측했고 또 이것을 실제 한국은행마저도 0.8%로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요.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 폐점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비상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빨리 챙겨내야 되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는 대통령이고요. 또 첫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동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드리는 상징성과 또 안심이라고 하는 심리적 요인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뭐 기획되고 사실은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회의라고도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 기간 내내 이야기가 돼 왔던 이 추경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뭐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하여튼 이로써 대통령의 민생 경제 살리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와 그다음에 형식적인 메시지로도 강한 의미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그 전에 당선 전서부터도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게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얘기를 해왔었고 그 일환 차원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강력하게 이걸 살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추경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또 눈길이 가는 게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 비상경제 TF 실무자한테 개인 폰 번호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주면서 한 얘기 정책 적극 제안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김성태 의원님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면 내 개인 폰도 있지만 또 업무폰이 사실 나오잖아요. 근데 업무폰 대통령도 업무폰이 있는데 업무폰 번호가 아니라 개인 폰 번호를 줬다. 그러면서 정책 적극적으로 제안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직접적인 소통을 중시하겠다. 실질적으로 저번에 이제 성남시장이나 경기 도지사 시절에 주무관이라든지 또 사무관 이런 좀
책임자급의 그 목소리를 대단히 중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간부들은 어떻게 보면 지시사항에만 그냥 치중하고 틀에 박히는 어떤 그런 그 운영 방식인데 네. 대려 실무나 사무관 이쪽에서는 그냥 아주 창의적인 어떤 판단들이 나오고 그 판단들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전부 또 묵살 내지는 또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무 차원 니네들 당신들이 꼭 반영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나에게 직접 전화를 올리라.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대단히 뭐 직접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뭐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면서도 뭐 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그런 행정명령 이 비상경제 TF가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겪는 서민들의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그 애로 고충을 어떻게 보면은 가감없이 그대로 듣겠다. 뭐 그런 뭐 전 좋은 저는 판단이라고 봐요. 네, 박수현 의원님 짧게. 예,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실제로 이걸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 좀 말씀을 잠깐 네. 드리면 뭐 문재인 전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을 했고 이번에는 이재명 선대위에 그 총괄 선대 본부장들이 들어있는 후보와 직접 같이 들어있는 몇 명이 들어있는 방이 있어요, 텔방이.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후보가 네. 직접 자기 개인 전화로 온 전 국민들의 제안 같은 것들을 그 방에 바로 복사를 해서 올리고 이거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아주 실무형 업무 지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즉각 거기에 조치가 이루어지고 보고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어떤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될 과정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직접 결정이 빠르고 검토가 빠르고 이런 거에서 아주 실용적인 어떤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 자치단체장 출신이라 아마 그런 역할을 아마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게 또 하나의 또 함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실무적인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걸 자신이 어떤 자신의 마인드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간부들 네. 일하지 않는 간부들에게 상당히 그 압박이 견제 수단이면서도 압박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경기도 가해 공무원들 저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뭐 언제 의원님 언젠가 보니까 밑에서 치올라오는데 나 한장하겠더라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에요. 위에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게끔 그걸 그냥 방치하지 않는 스타일. 밑에서 올라오니.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실용 외교, 실용주의적인 정부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스타일도 실무자한테 개인 폰으로 번호를 전달한 게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이번 대선 치르면서도 단톡방에서 바로바로 자기한테 얘기해온 들어온 뭐 어떤 이 아이디어 정책 같은 거 요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지금 TF가 항상 만들어지는 간판만 있는 TF 말고 탁상공론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역할을 하는 TF여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경제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비상경제 TF 즉각 가동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1호 행정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비상경제 TF 한다고 했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지시는 이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이 용산 대통령실 무덤 같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 어제 얘기했습니다. 잠깐 요 얘기 들어보고 오죠.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이 용산에 와서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들으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황당무계합니다. 무덤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파견 쓰던 직업 공무원들 다 지금 곧바로 원대 복귀해서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라고 이거 해야 됩니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박수현 의원님. 예. 그러니까 용산 와서 보니까 무슨 이삿짐 나간 집 마냥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 때 계셨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냐라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옛날 생각이 다 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가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 박근혜 전 정권의 정부의 청와대 그 사정비서관실에서 캐비넷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 관계자들이 이제 캐비넷에 모여 있는데 열쇠가 잠겨져 있고 시건장치를 이제 그러니까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뭐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방에 있는 관계자 혼자 이걸 열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걸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아까 기사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깜짝 놀랄 만한 막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뭐 이해는 갔어요. 갑자기 이제 박근혜 정권 대통령이 탄핵 파면됐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막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문건이 발견이 되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건이 터졌고 그걸 브리핑해야 되는 청와대 대변인 입장에서 저는 좀 제발 좀 그만 나와라 뭐 이렇게 막 속으로 비를 정도였었습니다. 또 그렇게 나오니까 너네들이 전 정권을 보복하기 위해서 어딘가 서류를 막 찾아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놓고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아마 윤석열 정권의 이 청와대 대통령실은 실제로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모든 걸 파기하라라는 뭐 지시도 했다는 제보도 들어와서 보도된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아마 청소를 해도 너무 네. 깨끗하게 하고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매뉴얼에 따라서 인수인계 하게 되는 목록이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청와대 경험을 해보니까 아예 그런 목록마저도 안 놓고 난 방이 있는가 하면 캐비넷을 통째로 놓고 방도 있고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해도 너무 깨끗하게 하고 나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앞서서 있었던 윤석열 정부 때의 이 직원들, 행정관들, 뭐 비서관들이 상당히 이전의 사례, 이 박근혜 정부에서 두고 나간 이 캐비넷이 논란이 됐었던 만큼 그걸 고려해서인지 깨끗해도 너무 깨끗하게 하고 나갔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김성태 의원님,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이 아까 얘기를 좀 들어보면 뉘앙스는 아니 뭐 이렇게 인수인계도 안 될 만큼 이 정도로 해놓고 나가는 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네. 대통령실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부류예요. 한 부류는 이제 늘공. 네. 그러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 파견되어진 나온 그런 공무원들, 네. 전문 공무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정당 내지 정치권에서 또 들어온 흔히 말하는 어공이라는 사람들, 네. 어쩌다 공무원 되신 분들 이분을 말하는 건데 어공들은 보통 대통령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있고 당선이 확정된 어떤 그런 상황이면은 본인도 이제 뭐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휴가도 가고 또 그 자리는 당연히 그때는 비워주는 게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늘공, 흔히 말하는 이 부처에서 나온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존 보던 업무나 인수인계 목록을 잘 작성해가지고 다음 정부 또 사람이 바뀔 때 그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자신이 그대로 유임될 수도 있거든요. 네. 공무원 출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부 이제 저는 이제 원대 복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무비서관 뭐 총무수석 한 사람 딱 남아 있었던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과거에 옆에 계시지만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들어온 정권이거든요. 그때 들어오자마자 뭐 아주 뭐 큰 그냥 뭐 정말 뭐 큰 정보 덩어리를 뭐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엄청난 이제 언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게 또 큰 문제가 되고 또 관련자 처벌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게 흔히 말하는 삼성그룹 경영권 그런 성계 지원 방안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 관련자들 전부 다 책임 처벌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기 삼성의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이걸로 결정적인 처벌을 받게 된 거죠. 그런 만큼 이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너무 깔끔하게 치운 것 같아요.
정치적 오해를 이제 없애겠다. 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좀 깔끔하게 해놓고 나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다만 어제 김유정 대변인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이 거의 물리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 아니냐. 인수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연필도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뭘 할 수 있게끔 그래도 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이 윤희 계엄 선포한 자리에서 첫 브리핑, 용산 무덤가다 필기구도 없고 황당무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가 요번엔 윤석열 정부 이제 나간 사람들의 얘기가 좀 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차기 정부 인사들이 일할 수 있게 정비해서 내놓자는 취지에서 정리를 한 거다. 지저분한 개인 파일들을 지우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치워두고 온 게 상식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건 억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에 집기 사무용품 다 그대로 있었거든요. 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 뭐라고 얘기하냐. 대통령실 집무실 안에 있는 그 PC, 이 컴퓨터는 새 대통령이 오면 거기에 맞게 원래 총무비서관실이 구비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래서 지우고 온 거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 파쇄 지시 이런 거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그 말도 이해가 가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방을 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우더라도 그 방의 업무는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대변인실 같으면 네. 그러니까 어제 강유정 대변인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아하. 제가 이제 자세히 일러주긴 했는데 네. 이 다 치우고 가더라도 이 한 권의 책은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매뉴얼, 뭐냐면 그 방의 인수인계. 매뉴얼 북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 대변인실의 업무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매뉴얼 한 권씩은 남겨놓고 그 핵심이죠. 거기에 연필이니 컴퓨터 저런 건 다 치우고 가야죠.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런 조기 대선의 경우에 또 파면된 정부의 경우에 사실 그럴 경황이 없지요. 그럴 또 의지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확한 매뉴얼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네.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1호 행정명령 그러니까 비상경제 TF를 구성해서 이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TF지만은 네. 대통령실 안에 1호 명령을 또 어제 지시를 했어요. 그게 네. 다른 내용이 아니고 바로 전임 공무원들 파견 복귀 명령. 그러니까 네. 다시 용산에 원래 나와서 근무했던 사람은 부처로 돌아갔더라도 그분들은 그대로 다시 오늘 아침부터 용산으로 출근해라. 복귀 명령을 어제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문제는 뭐 원래 그래요. 뭐 일반 가정사도 보면은 새 집에 이사 들어가면은 원래 썰렁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상 있을 거는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본인 걸 채워 넣어야죠 거기서. 그런 정도인데 어제 아무튼 뭐 급하게 대통령실 들어가 보니까 썰렁해 보인 그런 걸 이제 저런 여러 가지 행태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네, 뭐 큰 문제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대 복귀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는 네, 정상 이 해당 출근해요. 공무원들 다 이제 이 대통령실로 또 출근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어제 이 실제로 원대 복귀도 지시를 하고 비상경제 TF도 행정명령 1호로 해서 열고 쭉쭉 좀 속도를 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또 뭐가 있느냐? 잠시 뒤에 첫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취임하고 오늘 둘째 날이죠. 바로 국무회의를 열 거다라는 거예요. 뭐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 공직기강 확립 이런 얘기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박수현 의원님,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돌아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만 바뀌어서 하게 된 회의죠. 굉장히 상상만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굉장히 무겁죠. 예, 어색하.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네. 여러분들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막 그렇게 우리 정권을 떠나서
정말 어떤 체제가 완비될 때까지 책임을 다해달라. 이것은 정권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강조하셨고, 문재인 정부는 이 조각이 좀 늦어져서 출범 후에 약 197일, 한 200일 가까이 돼서 그랬죠. 완성이 된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강조하고 있느니만큼 지금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와 뭐 비서실장부터 벌써 이제 쭉쭉 인사가 났죠. 인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이제 빨리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뭐 그쵸.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국무회의를 한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얼마나 애매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의 국무회의가 주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 정부 국무위원 전원 사이 박성재만 빼고 모두 반려됐다. 사실 오늘 국무회의가 있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장관들 모두 일괄 사표를 제출한 거죠. 뭐 백지수표를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거만 수리를 하고요. 나머지 장관들 거는 다 반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전원 사표를 냈는데 박성재 전 장관 거만 수리를 했다라는 게, 박수현 의원님.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탄핵안도 냈고 통과를 또 시켜서 헌재로 보내기도 하긴 했어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12.3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사람이 박성재 장관만인 건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뭐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런 비상계엄 과정에 굉장히 깊이 관여된 당사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정식 수사 대상인지 근데 확인을 못 하겠어요. 적어도 그런 선상에 올라 있는 수준의 국무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생각으로 같이 일을 하되, 네. 적어도 이 박성재 장관만큼은 수사 대상 또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또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공약을 가지고 집권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어도 박성재 장관만큼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수사 대상이 국무회의에 하지 않는 것은 또 기본 예의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뭐 이 12.3 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다른 장관들도 있지만, 일단 연루 의혹의 정도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때문에 박성재 장관은 어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그래서 박성재 전 장관 거만 반려를 했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전원 사의를 표했는데 뭐 다 반려가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한 명은 또 수리가 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오늘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약간 뭐 애매한 분위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김성태 의원님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그때 이제 정부 들어서고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도 이제 조기 대선 결과죠.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불편한 동거를 한 2달 가까이 했어요. 오래 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회 입법 권력이 여대 야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반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오늘 아마 정무수석, 민정수석 이런 대통령실 기능이 이제 재편되는 그런 인사가 오늘 확충되면은 아마 이제 장관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고, 그러면 그 장관 임명 동의안 제청을 갖다가 지금 현재 총리가 해야 되는데 총리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주호 대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박성재 장관, 법무부 장관만 저렇게 제외시키고 지금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14명이거든요. 네. 근데 한 명만 딱 제끼고 13명은 그대로 이제 지금은 사표 수리를 반려를 해놨어요. 네. 그 이유는 국무회의법이 이게 11명 이상이 돼야
열려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저는 앞으로 이게 조금 전에 물어보시니까 제일 관심사가 이런 거예요. 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국회는 어제 국회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고 막 했잖아요. 네. 대통령 국민 통합을 이렇게 어제 취임사에서 외치고 그걸 대단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뭐 법사위를 통과한 그런 재판정지법이라든지 그리고 대법관 정헌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또 논란이 된 그 행위 부분을 드러내는 그런 공직선거법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이제 가결될 거예요. 본회의 이제 가결돼서 정부를 놓으면은 그걸 국무회의에서 이걸 공포를 해줘야 돼. 네. 그럼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도 저는 저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자기 장관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 지금 가는 거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국정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이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 정부가 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가는 거지만은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가령 공직선거법이나 대법관 정헌법 이런 재판 정지 이게 넘어왔을 때 윤석열 정부 장관들 어떻게 할지 그게 참 제일 관심사예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은 오늘 당장 있을 국무회의 말고 사실 곧 넘어올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종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민주당에선 또 이 주장을 하는 강행 처리할 걸로 예상이 되는 각종 법안들이 넘어오면 그럼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은 어떻게 하냐, 그 분위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일단 오늘 첫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글씨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 떡 하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운 육회 비빔밥이죠. 육회 비빔밥이 왜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 제가 잘 모시겠다. 자주 뵙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희 왜 대체 육회 비빔밥이 나온 건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이 국회 원내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까지 함께 나누는 그 첫 자리입니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의장님께서 오늘 비빔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잘 화합해야 되는데 육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빔밥에 육회가 꼭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비빔밥으로 육회도 준비해 주시죠. 네, 의장님. 아니 강원도 횡성 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신 많은 국민들의 뜻도 잘 경청해 주시고 국정에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그냥 비빔밥이 아니라 육회 비빔밥이었다라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어떻게 유쾌한 오찬이었다고 보십니까? 이제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는 네. 저번에 원래 사람은 좀 뭐 그렇게 모난 사람은 아닌데 자기는 분위기 좀 좋게 만들려고 네. 유쾌한 육회 말은 맞는 말인데 네. 그 우리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는 뭐 그런 대로 동의를 해줬는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뭐 오찬 내내 얼굴 한번 굳은 표정 풀지를 안 했죠. 그거는 이제 본인으로서는 그런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역 세대 계층을 전부 아울러내는 이 비빔밥을 통해 가지고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준비한 게 어제 비빔밥인데 근데 한쪽으로서는 국회에서는 그런 뭐 쟁점 또 여야 간에 이런 한번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또 일방통행식으로 그냥 가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자리는 약간은 많이 어색했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어제 바로 이제 뭐 자신 대통령실을 가지 않고
그래도 국회 의장실을 뚫려가지고 네. 오창까지 그래도 야당 대표들과 개막하고 갔다는 것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있죠. 정치를 중시하겠다는 것. 그리고 즉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는 국정의 협치라는 것은 야당하고의 소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 본인의 어제 의지대로 앞으로 계속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일단 어제 어떻게 보면은 취임한 첫날 이 여야 대표들을 만난 거, 그리고 만난 게 차담이 아니라 만나서 아예 밥 오찬을 같이 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했다라는 건 지금 박수현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은 이게 어쨌거나 정치를 중시하고 협치를 좀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 아니겠느냐라고 좀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어디서 우원식 의장이 구상을 한 걸까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구상을 한 걸까요? 이것은 일단 대통령실에서 기획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들은 내부에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시점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 시점이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조기 대선으로 취임식만 간략하게 어제와 똑같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때 기억하시는데 청와대로 가기 전에 야당의 당사를 들려서 갔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기억나네요.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치의 핵심은 야당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강조하고 그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전달하는 일정을 기획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빔밥이 갖는 그런 어떤 형상적 메시지를 담아서 국민에게 협치를 강조한 이런 모습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런 분위기들이 그래도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그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좀 하루는 좀 웃을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정도 이런 분위기가 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선물을 좀 국민에 드리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어떤 일정을 기획하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진짜 웃으실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성과로 실천으로 그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막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하신 게 결국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어떤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이게 실제 실천으로 이어져서 성과로 보여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일단 메시지로 시작을 해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어제 분위기를 보면 뭐 아주 나쁘진 않았다, 뭐 농담도 왔다 갔다 하고 좀 하하호 웃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대선 이긴 다음 날 여당 대법관 증원 법사위 소위 처리했다라는 거죠. 대법관 증원 문제, 사실 이 대선이 있기 전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선거 기간 동안에도 계속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처음에 뭐 30명이다, 100명이다, 몇 명을 증원할 거냐 얘기가 있었다가 어제 최종 얘기가 나온 게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같이 볼까요? 현재는 14명이죠. 현재는 14명인데 차곡차곡 하루 1년에 4명씩 해서 4명 해서 최대 이 16명을 추가해서 최대 30명까지 대법관을 늘리겠다, 증원하겠다라는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이 계획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또 반발했겠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통합,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들, 또 참정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대법관 증원의 문제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다. 30명으로 증언하되 1년에 8명씩 2년간 증언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거를 당시 민주당 의원인 박기승, 서영교 의원이 이 법안의 표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끼리 논의를 한 결과는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언하는 형태로 자기들 논의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안이라고
구두로 제시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5년간 앞으로 보여줄 민주당의 일방 독재, 의회 독재의 모습이고 아마 이거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1년에 4명씩 4년 동안 16명 증언한다고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통과를 시켜버렸다. 이런 뭐 강행, 의회 독재 모습 이거 결국 5년 동안 앞으로 민주당이 보일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아마 원내 대표로 계셨다면 이런 것들이 타협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우선 그 대법관과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개 나왔지만 나머지는 철회되고 요 30명 증언안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대법관을 왜 증언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임기 중에 진행이 돼서 대법원으로 갈 때 이런 것들을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보 대법관을 네. 늘리려고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인 그런 거죠. 주장을 하시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의심하고 계신 국민이 많이 계시죠. 네. 자,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걸 증언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번에 이제 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 과정을 보면서 국민이 이걸 느꼈어요. 국민은 저도 그렇고 대법원은 굉장히 신성하고 아주 믿음직하고 이런 신뢰가 있는 영역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기록을 보니까 그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안 읽나 봐? 이런 어떤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대법관 한 명이 감당하는 재판의 수가 1년에 수천 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이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사법적 권한을 보호받을 권한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가 부족하구나. 사실 이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다 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적정 규모의 국민이 더 잘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좀 늘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100명을 늘리자는 것도 원론적으로 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은 너무 무리야. 그러니까 그건 처리한 거잖아요. 근데 30명 정도는 늘려도 되겠어. 그런데 30명을 한 번에 늘려놓으면 국민의힘은 역시 이재명 임기 1, 2년 안에 오면 이거 방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하니 그래서 현장에서 법사위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늘리면 그런 의심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타협을 한 것이죠. 근데 유상범 간사는 이것마저도 이제 자기들끼리 8명으로 2년 늘리려고 실제 방탄으로 하려다가 자기들이 반대하니까 이런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근데 꼼수가 아니라 이것은 타협과 협상의 과정이어서 그런 부분을 국민께서 아마 동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 사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해요 라고 설명을 잘 드리면 되고 또 야당하고도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야당의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냥 반대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야당 법사위는 무조건 소위는 다 반대만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안도. 그래서 야당이 그럼 안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유상범 간사 말대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여당도 야당에 더 설명하고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또 야당은 그래도 의심이가 그럼 우리 의견은 이대로 하자. 그래서 의견을 내서 서로 절충하는 이런 형태로 5년을 계속 가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뭐 이런 주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부분은 이 진보 대법관을 많이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게 5개인데 그게 대법원으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해마다 좀 다르게 조금씩 늘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김성태 의원님. 옆에 계신 이제 박수현 의원님 같은 분은 이제 네. 민주당 내에서도 대단히 합리적이고 때로는 균형적이면서 또 이분은 뭐 특히 여야 관계에 있어서 잘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근데 이제 국회 상황격인 이제 법사위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그건 상원이거든. 상원 의장 개념에 지금 위원장이 누굽니까? 정청래 위원장이에요. 네. 다른 나라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을 통해서 아무리 국민 통합 외치고 뭐 하더라도 자기 길은 간다. 그래서 이 원래
비법적인 대법관 허용, 그러니까 이 대법관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인데 네. 이걸 뭐 방송인도 할 수 있고 누가 뭐 이렇게 그 한때는 이 법안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대법관을 심지어 100명까지 정하는 법안이 올라갔었어요. 그게 이제 전부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이게 논의가 된 내용이거든, 민주당.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들 많은 불신이 있으니까 선거 기간 내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없던 일로 해. 그래서 철회되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대법관 정헌법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는 여야 간의 협치를 중시해서 논의를 해줘야지. 진작에 논의를 하면은 진짜 그래요. 실질적으로 대법관의 일정 부분은 정헌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헌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더 협의를 했다면은 다시 30명이 아니고 우선은 20명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이제 완전히 30명을 네. 정헌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고 오늘도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제 뭐 특검 그러니까 세계 특검, 내란, 뭐 김건희, 최상무 이런 특검 단독 처리하고 여전히 또 쟁점되는 그런 법안들을 오늘 다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또 국회는 국회대로 이거 뭐 여대 야소 전국에서 그대로 민주당이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간다면은 이건 변화된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좀 변화를 해주길 저는 바랍니다. 저는. 네. 지금 말씀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건 취임하고서 통합을 얘기했고 그랬으면 같이 협치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하고 하면 좋겠는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소위에서 통과를 하는 거 이거는 또 맞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박수현 의원님 예. 사법부 입장에선 타이밍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법사위 소위는 통과했는데 당장 본회의에 지금 뭐 본회의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좀 걸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선 민주당에서 지금 카드 있어라고 흔드는 건가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고요. 국민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업자득은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6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을 국민이 알게 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나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되겠어라고 하는 필요성을 이제 국민께서 서서히 알아가실 겁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좀 숙성을 시키면서 여야 간에 서로 합의를 해보자는 게 김성태 대표님 말씀이신데 저도 적극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취지를 받아서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대표님께 약간의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던 그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알려진 공직선거법, 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러나 이 특검, 세 가지 특검은 분명하게 국민께서 내란 종식을 공약으로 건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이고 이 내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아마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동의를 안 할 것 같이 말씀하셨고요. 단독 처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검 3법 네. 이것은 통과를 시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법들은 일단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뭐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오늘 처리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잠깐 저희 그 그래픽 좀 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잠깐 보겠습니다. 요걸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대법관 증원 문제를 얘기하는 법원 조직법을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지금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이게 이른바 사심제법이라고도 얘기가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진하는 게 형사소송법. 이 대통령 당선되면 내란 외환 제외한 모든 재판은 다 중단된다라는 게 형사소송법. 그리고 또 하나가 공직선거법.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행위를 구속요건에서 아예 빼는 공직선거법 이 부분이 있는데 말씀은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이거 두 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안 한다고 우리 이미 얘기를 했다.
라는 요 말씀이에요. 다만 오늘 본회의에선 그럼 뭘 처리하느냐 기사 볼까요? 말씀 중에 나왔죠. 오늘 본회의에선 내란, 김건희, 최상병 3개의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거다라는 건데 과연 오늘 대선 이제 이튿날이죠. 이 둘째 날입니다. 대선이 지나고 둘째 날 이 특검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 요 부분도 오늘 좀 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민주당 배워야, 민주당을 배워야 한다는 건지 민주당이 배워야 한다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당권 싸움 터진 야당 김문수, 윤겨냥 매우 부적절한 수단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큰 절로 사죄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냐, 민주주의는 아직 숨을 못 쉬는 당이냐,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사실 꽤 큰 절도 하고요. 그리고 한 얘기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좀 부적절한 수단을 그동안 이 당대표를 뽑고 공직 후보를 뽑고 할 때 쓰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중앙일보는 이걸 김성태 의원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김문수 전 후보에게 네. 선거운동 기간 내에도 후보는 정말 살아온 삶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본질적으로 다른데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고용노동부 장관 저는 중시하고 본인 할 도리 다 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정간의 그 3년은 당대표를 갖다 당원들이 자유롭게 뽑을 수 있었냐. 그걸 자유롭게 뽑았다 하더라도 그 당대표가 1년 이상 넘어가는 거 맞냐. 사실상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 그 친구에게 성비위법으로 몰아가서 윤리 징계까지 해가지고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된 것이고 또 이제 바로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당정 관계 때문에 이 대명천지의 공당이 8명이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네. 그 야심한 새벽에 후보가 교체되는 이 정말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잊지 못할 그런 흑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당시 후보는 저랑 대화를 나눌 때도 이거는 상당히 우리 당이 지금 이제 이 건전한 합리적 보수의 가치가 상실된 극우적인 정당도 이런 정당을 안 하는 건데 그 본질은 바로 당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걸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척근들이 당을 그리고 당정 관계를 네. 이렇게 파탄시키고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고 앞으로 이걸 제일 먼저 시급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담아낸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법하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친윤그룹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걸로 나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 제목 볼까요? 조선일보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지금 기사를 썼습니다. 국힘 사명감 없다. 되레 목소리 키운 패장 김문수. 지금 사실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이런 얘기 할 법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직격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또 조선일보는 되레 목소리를 키울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패장이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또 약간 제목을 뽑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우리 조상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인식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법이어서 잘못된 법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아주 부적절한 이런 인식들, 이런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안 찍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기간 중에서 후보로서 놓고 보면 정말 아주 좋은 달리기 신발을 신고 네. 아주 열심히 달려도 이재명 후보를 쫓아갈까 말까 한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족쇄를 이만한 걸 달고 끌려 오는 걸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도 순간순간 좀 위험한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걸 덮어주었어요. 뭐 부정선거 영화를 보신다든가 뭐 반려견을 끌고 한강변을 산책하는 이런 네. 활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전광훈 목사의 집회장에 메시지를 보내 읽게 한다든가 이건 도대체가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후보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뭐 박수를 칠 일이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가 가는 게 무거운 윤석열이라는 족쇄를 못 끌어낸 자기 자업자득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패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조해서 패장이 큰 소리 친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비 과정에서 소위 이제 당권 경쟁 과정에서 김문수 대권 후보가 계속 안 물러나고 여기까지 도전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실린 기사 제목이 아닐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은 지금 여기서 굳이 패장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 김문수 후보가 이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치러질 어떤 당권 경쟁 상황에서 다시 한번 참전을 할까 우려되는 차원에서 조선일보가 굳이 이런 제목으로 이런 기사를 쓴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선 이후에 당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그램 방이 있다 그래요. 요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어제 한기호 의원이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옹립하자라는 본인이 받은 어떤 지인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복붙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 단체방에. 근데 요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김성수 의원이 어쨌거나 우리가 뭐 민주당에 대응을 하려면 일단 긴급의총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 보면은 뭐 한지아 지금 이 고동 등등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다 동의를 눌렀다, 동의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기호 의원이 평소에 잘 의총 이런 데 안 오던 분들이 의총 열자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기 이 글에 또 이제 똑같은 친한계 의원이죠. 정성국 의원이 아니 사선하신 분이 의총 열어야 할 때조차 구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반박의 글을 올렸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텔레그램 방의 지금 대화 내용인 건데 김성태 의원님. 네. 지금 당권을 두고 지금 요 대화만 보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뭐 그밖에 알파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요 싸움이 벌써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충분하게 좀 전에 박성인 의원께서도 뭐 잘 네. 다 짚었어요. 맞아요. 이게 당권 경쟁으로 가는 어떤 서막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게 당내 그런 뭐 현실적으로 또 그런 또 분위기 움직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작년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을 통해 가지고 비상대권으로서 국정을 갖다가 수습하려고 했던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날 헌재 파면 결정이 내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비대위 체제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전련을 통해서 또 윤석열 측근의 호가 호위 세력들이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은 정치 도의적 책임은 우리 당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정 노력으로 당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치열한 당내 후보 경선을 치르고 한덕수를 위한 어떤 당내 경쟁 이런 잘못된 대선 전략이 없었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대선에 이런 절대적인 패배를 하고 난 이후도 진정한 자정의 어떤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뭐 정치를 조금은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당의 모습은 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좀 했다는 사람이 두 번 다시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의총을 열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 주는 것이고 당이 어떻게 변화와 혁신해서 국민들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채찍질 들었으면은 이 당이 어떻게 이 집단들이 다시 보수의 건강함을 회복하는가 이걸 지켜볼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전 투구하고 뭐 당권 장악에 자기들끼리 또 찍고 받고 하는 그 국민들 그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당에서 이게 백지화된 상황 가운데 뭔가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데 네. 기존 그림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당을 변화시키고 뭐 일신하겠다, 자정하겠다. 그거 백날 해보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옹립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쪽과 아니다, 의총 빨리 열어서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이쪽은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김성태 의원님. 예. 일단 김문수 후보를 옹립하자는 쪽은 어쨌거나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얘기를 하는 걸 테고 이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빨리 의총 열고 뭐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쪽은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놔야 되는 거다.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된다. 완패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부분일 텐데 당내 현재 분위기가 어디가 더 많은 겁니까? 저는 우리 당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양식 있는 그런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데 자기만 어떤 여기에 그냥 논란의 중심에 서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 그 부분만 안 온다면 그냥 흘러가는데 이 무책임한 처신이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당장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그러면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려고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만든 그런 정권이냐고. 잘못된 게 있다면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특검 왜 못 받았냐 이거. 3년 내에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결국은 이 합리적 보수 정당이 그냥 극우 정당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현재 당권 주자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명확한 전련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당의 핵심 변화에 새로운 당을 세우는데 절대 나서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각오와 그런 어떤 자신의 마음가짐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한국을 탓해 자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건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뭐 지금 쉽게 누구를 옹립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내부 분위기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여쭤봤었는데 젖잘 싸고 아니면 완패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다들 눈치 보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저 모습 김민석 국무총리 이 후보자가 현재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일단 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 준비하는 사무실이 있는 현재 이 통이동 금감원 교육연수원으로 현재 첫 출근을 한 모습인데요. 오늘 첫 출근해서 기자들이 좀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얘기할지 같이 좀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간단히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청문회 통과 후에 말씀을 또 차차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이 되셨는데요. 일단 소감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지명 계획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발표하실 때까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로 발표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어떤 형식으로든 일을 맡기시면 해야 한다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러한 당부의 말씀도 하시진 않았고 발표 후에 자연스럽게 다른 이러저러한 국정 사안들을 의논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직접 안 하셨지만 당부가 있었다면 그 당부의 말씀이 계셨다면 알아서 전력 투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런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리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 역시 출범한 당시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 많은 부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조각과 관련해서 어떤 부상을 하셨고 대통령님과는 어떤 공감을 좀 나누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 나라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남마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갈 국정의 능력을 첫째로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다. 이렇게 충직함과 능력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고민 끝에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급적 다양한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저도 어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함께 대통령께서 펼쳐갈 국정구상과 인사구상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 총리 지명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따로 지명할 때 뭐라고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내용은 이심전심 좀 알고 있었고 시키면 당연히 맡은 바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살짝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얘기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김민석 후보자가 첫 출근을 하면서 잠깐 보고 왔는데 오늘 키워드가 그거였었죠. 민주당 배워야 민주당 이 배워야 하냐 민주당 을 배워야 하냐. 여기 볼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는 걸 보고 배워야 된다. 국민의힘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잡음 하나 없이 뛰는 모습 그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본회의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죠.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